요즘 우리 정치권 내년 총선과 더불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아주 혼란스럽죠. 게다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대권 주자 3인방이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 헛갈립니다. 오늘은 대권 잠룡이자 보수 진영의 몇 안 되는 혁신 아이콘이죠. 그리고 얼마 전 독일 드레스덴 인권 평화상을 받은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함께 진솔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드레스덴 인권 평화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 상을 잘 모릅니다.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네, 이 상패를 받고 독일에 가서 직접 상을 받았는데요. 네. 드레스덴에 시민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 주역 20인들이 만들어서 상을 주는 건데 제가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과정과 북한 인권법을 통해서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점을 생각해서 특별히 상을 주셨습니다. 자, 그런데 대구 출마 선언하셨잖아요. 네. 왜 텃밭인 경기도를 놔두고 거기까지 내려가셨을까? 대구는 우리 고향입니다. 네. 사실 15, 16, 17대 의원을 부천에서 하셨죠. 네.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까지 하셨죠. 네. 그럼 여기서 배우는 모든 거를 여기다 풀지 않고 왜 또 대구로 가는가? 네. 경기도 사람들은 서운할 수도 있어요. 대구 지역이 요즘 경제도 어렵고 대구 정치를 혁신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서.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지금 김부겸 전 의원한테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. 김부겸 의원이 거기서 이미 선거를 2번을 했고 네. 오래 있었고 저는 이제 처음 갔기 때문에. 근데 대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교 체육대회인가요? 동창회인가요? 네. 거기 참석하신 거 보고는 좀 많이 놀랐어요. 네, 우리 대구 지역의 모든 곳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. 네. 그래도 예전에 왜 1980년대 보안사에 끌려가서 그 민주화운동 하시고 존경스럽게 바라보던 사람들한테는 의외의 모습에 어떻게 보면 또 실망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. 대구 공고는 우리 집안의 형님들도 거기 나오고. 그러면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기 안 갔더라도 가셨을 거라는 물론 말씀이십니까? 제가 다 다니고 있습니다. 그러면 만약에 가는 거를 알았다면 안 가셨을까요? 저는 당연히 동창회를 갔지 다른 뭐 대통령을 보러 그리 간 건 아닙니다. 김부겸 전 의원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김문수 전 지사에게 대구를 대표할 자격이 부족하다.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낫다라고. 그거는 그분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?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우리 대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, 평화, 통일을 위해서 대구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대구가 아니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.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서울시장 나오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? 서울하고는 또 조금 다른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우리 역사에 해왔습니다. 지금 대구를 시작으로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의 그림을 그리시는 거 보니까 대권에도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이제 일단 총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. 이제 당내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네. 스스로 친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비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네. 친박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. 다들 저를 비롯해서 모두 다가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. 그러면 결국 그 친박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물론입니다. 거죠.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워낙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뭐 경쟁을 한 적도 있고 대립각을 세운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대구에서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. 바로 며칠 전에 한 게 좋게 나왔습니다. 안 좋게 나왔다는 걸 자꾸 기정사실화하면 안 됩니다. 아니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했는데 어쨌든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높게 여쭤보는 나온 여론조사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내년 총선 공천 방식을 두고 참 시끄럽습니다. 김무성 대표는 전략 공천 절대 없다라고 말하지만 친박계는 또 전략 공천을 일부 허용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. 지사님은 당의 그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맡으셨었죠? 네. 예.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원래 제가 이제 국민 공천 제도를 설계를 했는데 올해 4월까지는 제도를 완성을 해야 신임들이 참여해서 마음 놓고 내년 선거를 위해서 한 1년 동안 자유롭게 뛸 수 있는데 지금 그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. 그럼 결국은 전략 공천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? 지금 현재도 아직 선거법이 결정이 안 됐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지금 몇 달 뒤에 만들어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현역이 거의 90% 이상 다 돼버릴 겁니다. 일정한 정도는 또 신인들도 등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 김무성 대표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안심번호 제안했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? 이 핸드폰 여론조사나 여론조사는 그 기법상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. 검증이 안 됩니다.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의원 정수는 건들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여서 농어촌 지역
뭐 의원들의 그 지역구를 뭐 지켜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. 그럼 혹시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이 의원 정수를 아예 줄여버릴 생각은 없으신지요?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만,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서 법을 만들어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못 만들 겁니다. 그러면은 우리 국회의원 수 우리나라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할까요? 한 10명이라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사님께서 2012년 경기도지사로 계셨었을 때 그 공무원용 현대사 교재 편찬을 추진했다가 거센 저항에 부딪혔었던 기억이 있으시죠? 그렇습니다.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그때가 비슷합니다. 국정교과서, 역사교과서 문제로. 교과서 국정화 작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저는 국정교과서가 지금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거민정 교과서라고 하지만 시장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이 교과서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. 지금의 병리적 이 국사교육의 현실을 생각할 때는 이 병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 일정하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